2018년 10월 28일 일요일, 주재원이 되고 싶은 이 낮,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2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사장님. 안녕하세요, 프로님.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 오늘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뭐 또 저희가 또 특집 방송 준비해가지고. 그렇죠. 또 처음 뵙는 또 형님들이랑 같이 방송을 찍으려고 하니까. 네네. 굉장히 어색하네요, 오늘 이게 또. 저희가 또 특별하게 또 이렇게 네. 게스트를, 잘 모르는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찍는 거는 오랜만이죠. 간만입니다, 되게. 지난번에 우리 김 이사님 모시고 한 방송 찍었었고, 네. 이번에 또 김 이사님을 뭐한 통해서 몇 달 만에 지금 거의 저희랑 또 처음 뵙는 분들이랑 방송을 찍으려고 하니까. 네네. 되게 어색합니다, 되게 또. 그렇죠. 잘 지냈습니까, 또 되게. 이거 잘 지냈습니다. 뭐 지냈어요, 제가? 요즘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손님이 가니까 또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서 부럽습니다. 회사 일로. 부럽습니다. 뭐 부럽나요? 그게? 나도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또 이 프로님 좋은 소식 있으시다고 그러시던데. 좋은 소식이 아니고 일이 많아야 되는데. 아니, 최근에 또 사업장도 오픈하셔가지고 이제 개업하셨다고. 개업을 했는데 일이 없습니다, 지금. 개업 이제 망했으니까 일이 없는 게 쓰시는 거죠? 그래요 또. 근데 뭐 화환이라는 건 많이 들어왔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화는 괜찮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청취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회사 오래 다니십시오 그냥. 무슨 뜻이에요? 회사를 오래 다니세요 그냥. 연금 나올 때까지 다니시고 그냥 나오지 마시고 그냥. 그래서 이 프로가 지금 네. 사업을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또 사업과 관련된 에피소드, 그 좌충우돌 또 개업 길을 또 조만간 방송으로 녹음하려고 하는데 그때 들어주시기 바라고. 네. 오래 다니시고 재테크 잘하시고 부동산 사시거나 로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 또 로또만큼 좋은 재테크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서 또 끌고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그 1조 8천억짜리 또 뭐 그게 복권 터져가지고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누적이 그렇게 많이 된 건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살 수 있었나 근데? 살 수는 있지 않아요? 근데 못 가지고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베트남에서 그 복권 있잖아요. 베트남 네. 비엘로시라고 베트남 복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거 사왔거든요. 네. 맞더라고. 한국에서 안 되는 사람 여기서 안 되는데 네. 들어보니까 그거를 공식적으로는 외국 사람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세금만 내면 공식적으로는. 베트남 말로 로또가 뭔지 아세요? 찡소소 맞나? 맞습니다. 기억나요. 쏘쏘 뭐 이렇습니다. 또 이런 건 기억해요. 제가 베트남을 요즘 안 써도 뭐 네. 도박, 뭐 땡박 이런 거라든지 뭐 복권 뭐 이런 거는 기억해요. 지금 약간. 그래서 뭐 다른 거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또 청취자분들의 대박을 위해서 저희가 응원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저기 당첨되시면 또 저희 후원 또 해주시면 또 시원하게 또 뭐 제가 많이는 안 먹겠습니다. 적당히 그냥 식사 함께 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연말이니까 좀 베트남 날씨가 어떻습니까? 또 저희가 베트남 날씨가 지금 굉장히 좋은 날씨예요. 지금 덥고 춥고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춥진 않은 것 같고 좀 이상해 날씨. 비가 좀 오면 쌀쌀하기도 하긴 한데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날씨예요. 그렇죠. 반팔 입어도 괜찮고 긴팔 입어도 별로 조금 더워요. 괜찮고. 전 열이 많아가지고 몸에 좀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홍삼. 많이 차가운 사람들이 몸이 덥다 그러던데. 그래요? 네. 마음이 차갑죠. 마음이 많이 차갑습니다. 여러분 회사 오래 다니시고 공무원 하십시오. 공무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뭐 서도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 또 저희가 또 귀중한 게스트분 모셨는데 네. 서도에 또 저희끼리 쓸데없는 얘기하는 걸로 시간 낭비할 수 없으니까 네. 방송으로 진행하시죠. 그럼 오늘 그렇죠. 오늘 주제가 뭡니까, 그럼 저희? 오늘 주제가 네. 주재원의 삶. 주재원의 삶. 그렇죠. 주재원이라면은 대한민국 모든 그 아내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주재원 와이프. 와이프의 꿈이다. 뭐 그것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말을 아낍시다. 그래서 저희가 또 궁금했죠. 왜냐면 저도 그렇고 엄상도 그렇고 엄상 그 옛날 업장이 또 주재원 아니었어요 그때. 옛날 업장이라면은 그 옛날에 저 베트남 와서 처음으로 직장 생활했던데. 그 물리적으로 좀 그렇게 힘들 때. 거기는 주재원이 아니고 현채로 갔었고요. 그렇죠. 네네네. 주재원이었으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 뭐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주재원과 현채 차이가 뭐냐면은 현재는 현지 채용이라고 그냥 여기서 그냥 그렇죠. 일자리를 구한 거고 주재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나 본사에서 파견 오신 분이죠. 그렇죠. 소속 자체가 다르죠. 다르죠. 현지 법 있는 사람을 뽑았느냐 아니면은 그렇죠. 본사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렇죠. 보냈느냐. 이거는 물론 뭐 운 좋은 케이스로는 여기 현지에서 채용했는데 네. 주재원으로 전환된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긴 한데 미국 사람도 그런가? 근데 또 유럽이나 네. 미국 이런 데 가면은 특별히 주재원 의미가 없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현지 급여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제가 차이는 없을 것 제가 같아요. 듣기로는 주재원 문화가 이제 일본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여기에 그 일본 분들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 금액을 아주 거침없이 써요 이 사람들이 제가 지금 그래서 좀 돈을 많이 쓰시더라. 그래서 네네. 지금 최근에 들어보니까 예전에 같이 일하던 업장에서 네. 그 이제 그 알던 일본 분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도 약간 현채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일본인 저랑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라는 게 그런 친구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 베트남에서 자기도 일자리를 구한 케이스다. 네.
그러면서도 약간 좀 한국이랑 비슷하게 이제 그쪽도 관리자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오신 거고 자기는 여기서 오키나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마 그래서 뭐 주재원의 주자도 모르는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또 저희 그 귀한 게스트분들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얘기해보죠. 네. 근데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네. 기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지? ISO 인증, ISO 인증? 그게 뭐야? 품질, 환경, 안전보건, 식품 경영의 부패 방지까지 국제적으로 시스템을 인정받는 거지. ISO 인증을 받으면 뭐가 좋아? 제3자 인증으로 신뢰가 생기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어 수출을 하려면 필수이기도 하고. 베트남에서도 인증이 가능해? 물론이지. 베트남에 제일 먼저 진출한 기술사 인증원이 있잖아. 서울은 물론 하노이, 호치민에 지사가 있고 베트남인 심사원과 한국인 직원이 상주한다고. 베트남에서 무료로 관련 교육도 진행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대. 그래? 빨리 연락해봐야겠는걸? 인증, 그 이상의 가치, 기술사 인증원. 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최고의 인증 파트너 기술사 인증원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베트남 전화번호 024-7106-9001. 네. 그럼 또 저희가 또 잠깐 쉬고 왔으니까 또 이제 또 방송 시작하시죠 그러면. 네, 게스트분들 귀하게 모셨잖아요. 항상 귀한데. 항상 귀합니다. 저희가. 그렇죠. 안 귀한 사람 몇 명 있었는데 그럼 그때 생각하고 일단 뭐 또 귀한 게스트 분들이랑 제가 일단 뭐 저희가 예. 짧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저희가 이제 두 개의 분야에서 그렇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짜 주재원들이 있어요. 현채로 채용돼서 네, 바뀐 또 저희 주위에 또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가짜들 말고 진짜로 한국에서 네. 채용돼서 진짜로 어떤 필요로 인해서 베트남까지 와가지고 또 근무를 하시고 그렇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전자 분야 주재원 네. 우리 정 과장님 그리고 그리고 또 서비스 유통 쪽에 유통 쪽 네. B2C를 하시는 네. 그 사업 쪽으로 진행하고 계신 우리 이 팀장님 모시고 모시고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뭐 네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정 과장님부터 네. 한번 개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조 쪽에 근무하는 정 과장입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이고요. 아, 아, 네. 예. 한 하노이에서 5년째 주재원 근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전자하면은 S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예, 계신 거라고. 그렇습니다. S사 1차 벤더입니다. 1차 벤더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5년쯤 계셨다. 굉장히 오래 계셨네요. 네. 보통 주재원의 평균 수명이 한 4년 정도. 수명은 사람이 그 가는 수명 거니까 말고. 그게 아니고 평균 임기. 그 임기라고 하죠. 그렇게 아, 네네네. 자꾸 뭐 수명을 얘기해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네. 따로 뭐 여쭤볼 거 없나요? 뭐 일단 그 정도로 하시고 일단 일단 다음에 뭐 그래, 추가적으로 또 모르는 대로 네. 우리 또 그러면 이 팀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30 중반 중반이고 현재 주전 나온 지는 한 4년 만 4년 돼서 주전 생활 계속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게 그럼 어떤 걸 지금? 식품 쪽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외에도 뭐 무역이나 아니면 뭐 유통업 쪽 관련 사업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오래 계신 분들은 모셨지 않습니까? 또 이게 그렇죠. 또, 아 이게 또 뜻깊은 자리입니다 사실은. 주로 게스트 분들 같은 경우가 또 저희랑 대충 저희도 뭐 4년 3년 정도 있었는데 네. 또 맨날 저희랑 또 이렇게 비슷한 시간대를 비슷한 사람들. 네 비슷한 사람들을 살다가 또 이게 만나다가 또 이게 또 선배님들 만나니까 이렇게 말이 좀 작아지고 좀 네. 주춤주춤하게 되고.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죠. 이거- 겸손해야죠. 네. 이 바닥 겸손해야 사는 거니까. 그 제 친구가 이 말을 쓰니까 되게 싫어했었는데 오랜만에 쓰겠습니다. 진짜 야, 이 바닥 겸손해야 되는데 예. 2%가 밀고 있는 유행어였는데 안 되죠. 이제. 최근에 다시 말하지만 유행어를 밀려고 민 게 아니고 일단 뭐 정도로 합시다. 헛소리는 그만하고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뭐 질문 드릴 게 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처럼 질문지를 준비해 가져왔어요. 예. 왜냐면은 편하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2%가 또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일단은 우리 그 네. 순서는 항상 이제 정 과장님하고 이 팀장님 순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네, 먼저는 하는 일은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 오게 된 계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회사에서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베트남에 소유가 생겨서 그렇죠. 너는 어떤 일을 해라 하고 보내게 됐는지 왜냐면 그리고 또 예, 회사 또 그 뭐랄까요 그 내교에 따라서 내국이 아니고 뭐 회사 그 내규죠, 내규. 문화에 따라서 네.
또 되게 또 외국에 오기 싫어하는 회사도 있고 네. 또 길을 쓰고 나와야 되는 회사들도 있고 뭐 또 약간 그것도 좀, 뭐 네. 회사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에 따라서 선진국은 누구나 가고 싶을 것 같고 아 그렇죠. 후진국, 베트남 후진국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개도국은 또 후진국이잖아 사실. 후진국인가? 태국 가니까 태국 훨씬 좋아. 태국 좋죠. 태국 좋아요. 근데 그런 그렇죠.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베트남에 오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회사에 2012년에 입사를 했는데 네. 이제 담당하는 업무가 품질 업무랑 해외 법인 지원 업무를 같이 봤었어요. 네. 그래서 근무 패턴이 어땠냐면 중국에 일주일, 인도 법인이 있었거든요. 인도에 일주일, 베트남에 일주일, 한국에 일주일 이렇게 해서 거의 한 4, 5개월을 뺑뺑이를 놀았어요. 거기서. 와 재밌었겠다. 마일리지 많이 쌓아. 처음엔 재밌었어요. 처음엔 정말로 이제 해외에 계속 일을 하고 재미가 있으니까 네.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4개월 동안 계속 매주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직항을 타고 가면은 8시간이 걸려요. 힘들어요. 마일리지 짜는 소리가 네. 들리네요. 그렇죠. 마일리지는 이제 근무하다가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 얘기를 했죠. 아 이제 이렇게 출장 다니는 건 조금 그만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이제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셋 중에 마음에 드는 곳으로 주전을 가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중에 선택해. 중국은 사실은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고 그렇죠. 중국은 이제 검토의 대상이 아닌데 인도는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웬만한 마인드로는 버틸 수 없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베트남을 선택을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주전을 나오게 됐어요. 그 셋 중에서 안 갈 수 있는 옵션은 없었나요? 한국에 남겠다. 안 갈 수 있는 옵션이 없었죠. 회사에서는 이미 어디로든 보낼 거라고 결정을 해놓고 나한테 선택을 해라라고 선택지를 줬기 때문에 아, 통보를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거의 제가 저는 하는 그렇게 봤습니다. 주재원이 이런 겁니다. 그렇죠. 나는 가기 쉽지 않은데 회사에 가라고 해라. 이게 주재원이지. 맞아. 왜냐면 예전에 저희 회사 사수가 네. 주전 나올 때 일주일 전에 통보했대요. 일주일에 가라. 예. 가지 않을 거면 옷을 벗어라. 정확하게 말하면 10뭐 9일인가 10일 만에 전에 주전 통보를 하니까 그 한국 가서 뭐 차를 파고 집을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와이프 분한테 형수님한테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고 비행기표 일주일 전에 끊고 먼저 나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휴가 갈 때마다 이제 뭐 그 집안에 이제 그 살림살이를 하나씩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초에 나오실 때는 그 기간을 좀 정해놓고 나왔나요? 처음엔 3년으로 얘기를 하고 나왔죠. 어. 이게 노동허가사가 원래 2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2년이죠. 그렇죠. 2년인데 그 당시에는 3년짜리가 나왔어요. 아. 그래서 3년을 얘기하고 나왔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벌써 5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갱신하면 되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3년 후가 되고 나서 이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인도로 가시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가셨을 수도 있고. 뭐 인도는 검토 대상이 아니었고요. 일단은 회사에서는 인도로 보내려고 중간에 한 3번 정도 시도를 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인도로 갈 거면 퇴사하겠다고 맞불을 놨죠. 걷다가. 인도는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도는 아니다. 인도는 그 원더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원더랜드가 뭐야? 그러니까 상상하는 모든 게 다 나온다 여기는. 예, 원더랜드다. 아주 매지컬한 나라다. 그잖아요. 뭐 저희가 인도 사람들이 막 그 요가하면서 불을 뿜는 그게. 아 요가 파요. 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다. 그러니까 되게 신비한 나라다 그러더라고요. 신비하대요 나라가. 그러면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좀 희망하셔서 남으신 건가요? 아니면 또 회사에서 3년을 더 있어라 뭐 이렇게 연장을 또 당하신 건가요? 올 때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갈 때는 선택지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대기업이나 이런 업체들은 어쨌든 본사가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본사가 메인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많이 나와 있는 제조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는 메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본사는 그냥 모양만 있고 중간에 본사의 역할만 하는 그렇죠. 서류 처리만 하고. 그런 그렇죠. 그런 구조로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본사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자리가 없죠. 일단 본사에. 아. 제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고 내가 감으로써 그 사람들이 뭐 퇴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판단을 보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비슷한 업종 S사 밑에 있는 회사들이 주재원을 베트남이나 이런 중국으로 나온다는 거는 다시 돌아갈 기회는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아는 제조업에서는 없어요. S사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S사는 좀 다른데 그렇죠. 내 말은 S사 밑에 네, 아, 그렇죠. 1차, 그 밑에 2차 협력사들 협력사들은 대부분 다 돌아갈 자리가 거의 없는 분들이 많아요. 한 번이 뭐 3년 4년 조건 정해놓고 나가지만 영구 파견이나 마찬가지다.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이 팀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우선 저는 손을 들어서 왔고요. 회사에서 TO가 나서
손을 들어서 온 케이스고, 뭐 회사 분위기 자체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좀 나오기 싫어하는 그런 회사 분위기다 보니까 자리는 났으나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는 회사 분위기였고, 개인적으로 베트남이라는 동네를 이제 나와서 지금에서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참 좋은 동네고 한 번쯤 나와볼 만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으나, 그 당시만 해도 심지어 우리 팀장님조차도 트남이 갈 사람, 트남이요. 누가 하고 싶나. 그 순간 제가 딱 쏘는 순간 저의 별명은 트남이가 됐고, 그럴 정도로 약간은 조금 좀 안 좋게 아니면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좀 해외로 나오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은 갖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전반적으로 뭐냐면 마음은 나가고 싶어도 회사 분위기가 그렇고, 아까 이제 정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좀 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 돌아왔을 때 그런 자리나 이런 것들이 불안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쉽사리 손을 못 드는 거죠. 뭐 어쨌든 저는 나오게 된 계기는 자리가 났고, 거기서 사람들이 나갈 사람이 없었고, 저는 손을 들어서 나오게 왜 된 거죠. 가고 싶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안에서의 경쟁이 너무 심했었고요. 나온 지 한 4년 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 당시에 저랑 비슷한 연령대 그리고 제 위의 연령대가 경쟁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뭐 밟히면 과장이다, 밟히면 차장이다, 이런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승진 경쟁이 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해외를 나오면, 해외를 안 나오고서는 여기는 진급이 누락이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그 당시 저의 판단이었었고, 그래서 나오게 됐죠. 이 팀장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으로 가는 것도 조금 별로 안 원하는 추세였던 거죠. 전반적으로 다 미국을 간다고 그랬었죠. 해도 네. 뉴욕도 그렇죠. 좀 신뢰가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팀에서 혹시 막내 쪽에 가까우셨어요?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막내였죠. 아. 거의 막내였죠. 10명 중에 한 두 번째, 그러니까 밑으로 첫 번째, 두 번째였으니까. 그럼 약간 또 위에서도 또 뭐랄까요? 푸시. 푸시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자유로운데 네. 그냥 느끼는 거죠.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요 정도면 내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설 자리가 없겠다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선택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만약에 그 자리로 똑같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어차피 제 위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심지어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주임 때 넘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리가 훨씬 많았고, 지금은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과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뚫고 올라갈 자리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지금 그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세 번째로 준비했던 질문이 주제 없는 요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지 않고 손을 들어서 딱 온 케이스. 손을 빨리 들면 그럼 높게 들고 이러면 빨리 보내주고 이러면. 요건에 있죠. 당연히 요건에 있지. 요건에 있는데,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근무했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그 주재원 상비군 이런 걸 먼저 뽑아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 워낙 많으니까. 상비군이 있어? 그렇죠, 상비군이 있죠. 그래서 아, 상비군은 뭐 토익 점수 900 이상, 뭐 그 국과 옛날에 사는 게 그렇죠. 첫 번째 한국에 있었던 대기업. 회사, 대기업. 네네네. 거기서는 상비군을 뽑아가지고 상비군 내에서 테스트도 하고 뭐 그 국과 반영을 해가지고 뭐 2, 3년에 걸쳐가지고 보내는 시스템이었어. 엄사장님 그럼 냈습니까 그때 옛날에? 저는 짬이 안 됐으니까 그런 아. 기준이 안 됐죠 아예. 그래도 그 미국에 있다 온 사람인데 엘리트 아닙니까 또? 미국? 미국에 있다 왔잖아요. 제가요? 관광. 그때 놀러 다니는. 미국 관광 그 딱 한 줄 쓰면은 되는 거 아닌가고? 그거 이미 끝났고. 옛날 얘기가? 하여튼 그럼 우리 그 정 과장님 같은 네. 경우에는 요건은 이미 입사할 때 어학 능력이나 이런 거를 다 보고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먹고 살 만큼은 할 수는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 그게 제일 컸죠. 왜냐면은 원래 다니던 회사가 이제 사업부가 해외에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일단 공용어는 영어. 그렇다고 제가 뭐 인도 힌두어를 할 줄 알겠습니까? 그렇죠. 중국말 할 줄 알겠습니까? 그렇죠. 베트남어도 못하죠. 못했죠.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랑 일단은 주재원의 요건은 주재원 중에 한 가지 업무만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여러 파트의 일을 종합해서 이렇게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조금 그런 업무적인 역량들이 회사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얘는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걸 좀 판단해서 뽑아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뭐 번갈아 가면서 여쭤보고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치고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네. 네. 저희 그냥 때는 나오셔도. 예. 저도 이제 그냥 회사가 이미 선택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사실 요건이라는 게, 요건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지 처음 날 때부터 그 멀티태스킹을 다 할 수 있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어느 일부밖에 못했어요. 근데 점점 확장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재원들 중에 보면은 이 경력 기술서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막 1부터 10까지 다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오셨을 거고요. 그래서 특별한 요건 같은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제가 느끼기에는 좀 보내려고 하는 게 처음에 보통 뭐 그 총무 쪽 이런 걸 많이 보내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 오신 분이 그 영업 담당이라고 보내긴 했는데 실제로는 진짜 영업 한 분이 오셨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영업은 영업인데 약간 그 숫자 보시는 분들을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사에 생각하는 게 아, 사람 만나는 거는 뭐 술 한잔 먹고 만나는 건 어떻게든 만날 수 있다. 그 대신에 좀 뭐랄까요 그 뭐 재무제표도 볼 줄 알고 좀 이게 그런 걸 보시는 분을 주로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는. 맞죠. 예.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네.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은 관리 업무가 있고 네. 법인의 관리 업무, 그리고 생산 업무, 이제 품질 업무, 뭐 영업 업무 좀 크게 나누면 그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은 관리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해외 법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소수의 한국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들을 재무에도 눈이 발라야 되고 총무 쪽 일도 봐야 되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많은 업체에서 생산, 품질, 영업 이쪽은 현지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 근데 이제 관리 업무는 본사랑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이 회사의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로 관리 쪽에 주재원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재무 여기 회계를 볼 수 네네. 있고 이런 분들이 많죠. 현지 채용이 있고 또 주재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이 현지 채용 뽑아오셨을 테니까 네. 회사에서 이 현지 채용을 하는 기준, 그러니까 주재원을 보내는 기준은 그렇게 좀 관리 쪽, 본사와 긴밀하게 얘기해야 되는 쪽은 그렇죠. 이제 주재원을 파견을 하는 거고 예. 굳이 그거 관계없이 현지 내에서 영업을 하거나 네. 생산 기술이나 품질 이런 거는 사실 본사의 시스템과 완전 별개거든요. 베트남은 사실 베트남만의 시스템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현지 채용으로 충원을 해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그렇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업무의 그런 분장이 뭐 크게 없고 다 같이 일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런 경우가 많죠. 업무의 분장이 어느 순간 사라져요. 어느 순간에 이제 회사에서 업무 분장표를 작성해서 보내라라고 얘기하면 어느 순간에 모든 업무를 다 보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정말로 큰 업체들은 다르겠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 중소규모에 갖고 있는 업체들은 어떤 경우 주전 한 명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제조업체 중에는 그냥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베트남 스태프들 두고 혼자서 다 관리하고 혼자서 다 하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친구가 일병 2등병 보고 꿈을 물어보니까 병장의 꿈이라 그러더라고. 그렇죠. 근데 현재 꿈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현채들의 꿈이 또 주재원이에요. 주재원이 뭔지 모르겠는데 주재원이 꿈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 팀장님하고 정 과장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채로 뽑아가지고 주재원으로 변경된 케이스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지 채용을 뽑아도 주재원 대우를 해줘요. 아, 주재원과 거의 맞아요.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동일한 복지 조건을 해줘요. 이런 거 굉장히 좋은 회사. 맞아요. 네. 왜냐면은 내부에서 선이 그어져 버리면 사실 한국인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벽이 생기면 사실 일을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라는 큰 틀에서는 주재원과 현지 채용을 나누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지 채용으로 뽑았지만 주재원 대우를 거의 해줘요. 아, 물론 뭐 100 저기 한국에 등록된 건 아니지만 급여 수준을 맞춰준다거나. 예,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사실 베트남 개인소득세 때문에 어쨌든 한국에다 적을 만들어줘요. 현지 채용이라면 한국인이라면. 정확하게 주시죠. 예, 왜냐면 세금 때문에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총 급여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는데 베트남에서 내는 세금이 훨씬 많아지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돌리죠 한국으로. 그러면 뭐 인컴택스가 많이 높. 말이 현지에서 채용한 거지만 주재원이나 마찬가지라고. 거의 주재원과 동일합니다 요즘은. 근데 저는 약간 반반. 그럼 그거는 회사 입장마다 조금 다르다라고 네.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뭐 이런 회사가 있으면 이제 저희 같은 회사도 있을 텐데 현채는 현채일 뿐 주재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게 1번 제 생각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주재원은 되지 못한다가 1번 그 베이스가 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게 회사의 최종 목표인데 그걸 굳이 주재원의 역할까지 주면서 현채를 뽑을 이유는 없다. 왜? 현채는 현채일 뿐이니까. 부사관이 절대로 잠깐하지 못하죠. 그렇죠. 정확한 거죠. 그런 그러니까 이거는 느낌도 약간 있죠.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회사에 그 주재원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 조항이 그거예요. 주재원은 한국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의 그 업무 노하우들을 현지에 교육을 시키고 그거를 뿌리를 내려줘야 되는 게 제 1번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거죠, 주재원은. 다만 현지 채용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친구들이고 그 기술들을 주재원으로 하여금 배우고 아까 이제 정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그 본사와의 긴밀한 여러 가지 업무 조건들을 주재원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현지 채용 또는 현지 직원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입장인 거고 현지 채용은 그걸 흡수를 해서 여기서 적응을 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입장인 거기 때문에 입장이 너무 틀리다는 거죠. 주재원은 언젠간 떠날 사람이에요. 다시 한국으로 본사로 복귀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다만 이제 정 과장이 얘기한 거랑 제가 얘기한 거랑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본사의 입장 차이인 것일 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저에게 공감을 하는 이유가 저도 현체 생활을 해봤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사실 그 이제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긴 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여기 현재 뽑은 친구를 정말로 좋은 대우까지 해주면서 저희 같은 예전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직원 자재 교육비부터 시작해갖고 되게 대우가 좋았는데 그럴 거면은 차라리 한국에서 그 경력 지금 5년 10년 이상 된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오는 게 맞지. 여기에 있는 이제 경력 1년 안 된 2년 안 된 친구들한테 저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업장을 하다 보니까 냉정하게 보더라고 이제. 오너의 옛날에는 그 비행기표 왜 안 줬고 학비 왜 안 주냐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면 최대한 그런 거죠. 왜냐면은 어쨌거나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뭔가 경력이 있든 뭔가 특장점이 있으니까 본사에서도 믿고 보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한 게 왜냐면 여기서 그냥 아무 경력 없이 처음에 1년 된 친구가 한국에서 취업이 됐으면 그런 요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갑자기 한국에서 취업된 친구가 나 월세 내주세요. 뭐 예를 들면 뭐 학비 내주세요, 차비 내주세요. 나 지금 고향 가야 되는데 교통비 내주세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저도 생활을 해봤고 저도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도 이제 고용인의 입장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네. 예, 좀 그런 뭐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예. 한국에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그 직원 생활을 하다가 주전이라는 등의 그거를 얻게 되면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일개 직원인데 여기서는 내가 경영자가 돼야 되고 관리자가 돼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책임감 자체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거. 내가 오너가 된 입장에서 관점 차이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한국에서는 나 퇴직금이 어떻고 또 이런 걸 회사에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여기에서는 퇴직금을 어떻게 줘야 되고 해당 직원들한테 어떻게 급여를 줘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물론 내가 회사 입장에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제 현재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입장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죠. 그럼 그 팀장님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럼 조건 회사에서 딱히 뭐 그냥 손만 잘 되면 되는 거였습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고. 토익 점수 뭐 제한 있고 예. 목소리 크고 뭐 술을 잘 이러면. 타죠. 아이, 만약에 인생은 그러니까 줄입니다. 만약에 아니, 나오고 정치 얘기를 하시는 싶다면 여기 갑자기. 아니 만약에 나오고 싶다면 네. 나오고 싶다면 그거는 솔직히 그냥 줄을 잘 타야 된다거나 아니면 손을 잘 들어가나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에 내가 얼마나 믿음을 주고 있느냐가 1번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신입이나 뭐 근무한 지 2, 3년 안 된 이런 새내기 직원들한테는 안 내보내지 않나요? 제가 2, 3년째 여기 왔기 때문에 네네네. 새내기 때 왔는데 그때 저희 부사장님 사장님까지 오케이를 했으니까 뭐 네. 이유가 그러니까 신임을 얻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1년을 일했든 2년을 했든 중요하지 않고 윗분들한테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보였냐가 1번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 능력인 거죠. 아까 잘 못 물어본 것 같은데 이 팀장님은 지금 파견 기간을 얼마나 잡고 원래 오셨었고 처음에 3년, 그 지금 이제 4년 차가 되고 이제 5년 차가 되면 이제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 복귀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원하시더라도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더 체류하기를 원하시더라도 저희 회사 분위기상 계약서는 그렇게 써졌더라도 우선은 제가 원하면 더 있을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건 좀 맞는 이유가 대부분이 3년 정도 보고 난 3년 있으면 들어가야 된다고 계약서를 들이밀면은 그 본사에서 인사 탐정 안 본다 그러더라고. 더 있더라고. 근데 그런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회사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재원들이 사실 베트남어라는 게 네. 현지 언어 같은 게 사실 여기서만 통용되는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재원들이 3년씩 살다 보면 물론 통역들도 있고 그렇게 일을 하지만 어느 정도 언어를 장착을 한단 말이죠. 살다 보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실 그런 다른 리스크를 가지려고 하진 않아요. 왜? 현지법에도 익숙해져 있고 이 사람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빼서 본사로 다시 데리고 간다? 회사에서는 그런 걸 별로 원하지는 않아요. 차라리 내가 여기서 평생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그냥 계속 있을게요 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랄 수도 있어요. 내가 큰 하자만 없다면 어느 정도의 업무 역량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근무해 주는 걸 원하죠. 회사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고인물이 되는 거를 좀 염려하거나. 그렇죠.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있으면서 살다 보면 저도 회사 한국으로 가면은 일개 팀원인데 여기서는 총괄 업무를 맡고 있어요. 총괄 업무라는 게 회사의 모든 관리 부분이나 생산 부분이나 품질 부분이나 이 모든 일에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인물이 될 수 있죠. 이제 고인물이 된다는 거는 이제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 배임이나 횡령 그렇죠. 이제 약간 범죄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 베트남어 한국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계약서 이거 내 아무도 맘대로 몰라요. 하면 돼요. 예. 여기 현재 평균 시세 이런 것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인물이 되는 게 위험하긴 하죠. 근데 본인만 정직하다면 회사에도 충분한 근거와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게 되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바랄 게 없죠.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있겠다고 하면 얼마나 제일 좋겠어요. 좋죠. 다들 그러실 거예요. 주재원이 자꾸 바뀌는 것도 좋지도 않고. 이 대화 중에서 요건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어떤 요건이? 주재원이 오기 위한 그런 요건들은 이미 다 중간중간에 다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은 청년결백. 청년 믿을만한 사람. 네. 그 정리는 이제 다시 한번 편집을 해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요건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많다. 잘하는 친구는 없다. 의심장한 말인 것 같은데. 잘하면 올 수 있다. 잘해라. 그럼 보통 이제 그 업무 스케줄이 이제 한국이랑 차이가 많이 나세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출근 시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이게 좀 거리가 멀면 좀 일찍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영역이 늘어났고 하시는 이제 바운더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일하는 강도라든지 제가 처음에 네. 오기로 한 약속된 거는 네. 처음에는 회계, 재무. 네. 왜냐면 제가 전에 본사에서 있었던 게 이제 회계팀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쪽만 하면 된다. 다만 네가 시간이 더 지나면 뭐 이런 쪽은 더 맡게 될 거야 라고 얘기 들었던 건 이제 인사총무 쪽까지. 근데 지금은 거의 모든 전방향 뭐 업무를 말도 안 되게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면 이제 그 본사의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이제 업무 영역이 많이 늘어서 힘드시거나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힘든 거를 뭐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주재원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굳이 만약에 내가 후배가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 이걸 똑같이 물려줄 생각은 1도 없죠. 또 주재원이라고 하면 한국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현재 나와 있지만 둘 다 받습니다. 둘 다 받나요? 예, 그럼 법률적으로는 둘 다 받는 게 맞아요. 기준으로는 요즘 한국에서 뜨거운 52시간 근무 플러스 뭐 최저시급 인상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외에 나와 있는 혜택이 뭐 볼 수 있는 부분인지 막말해도 되나요? 네? 52시간 근무하자 그러면 빰 맞습니다. 베트남에서. 네. 520시간 근무 안 하는 게 어딥니까? 제조는 또 다를 수가 있지만 또 서비스 쪽은 어떤지 유통 쪽은 어떤지 똑같죠. 저희도. 어차피 52시간 못 지키죠 실제로는. 네. 근데 다만 우선 저희 쪽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것도 회사마다 약간 틀린데 한국법의 저촉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는 들어가나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국법을 저촉을 안 받아요. 왜냐면 저는 월급을 이 동네에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조심해라라는 뉘앙스로 그냥 던전을 주고 그거에 대한 서류 작업만 별도로 52시간에 맞게 할 뿐이지 실제로 제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국법에는 우선 저촉을 안 받는다. 왜?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저희 계약 조건에 그런 거는 조금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걸 써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52시간 일하든 아니든 상관이 없죠. 실질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이제 한국에서 받는 급여가 있고 그렇죠. 베트남에서 받는 급여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되게 방송용으로는 되게 좀 조심해야 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나도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요. 베트남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러면은 저는 한국에 4대 보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고용보험부터 시작해서 뭐 의료보험 뭐 이런 보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걸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하면 다 보호를 받아요. 왜냐하면은
정확한 주재원이라는 개념이 본사의 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외 파견 나온 직원을 주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견이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법에 다 적용을 받아요. 보호를 받는 받는 거죠. 네. 주재원은. 근데 이제 현지 채용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적이 없으면 사실 한국 법에는 보호를 못 받고 대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노동 허가증이 있잖아요. 네. 워크 퍼밋이 있는데 그 워크 퍼밋 때문에 베트남 노동법에도 적용을 받아요. 주재원들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근데 사실 근무 시간 같은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주 7일 근무 안 하는 게 어딥니까? 예, 그렇죠. 좋은 말로 하면 양쪽에 보호를 받는 건데 나쁜 말로 하면은 또 여기 둘 다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많죠. 네. 안 좋은 쪽만 또 골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많았어요. 회사는 일상 그 아는 친구네 회사는 주재원을 보낸다고 하면 사대보험 다 끊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회사들도 네, 있어요. 네. 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많이 틀려요. 베트남에서 내는 이제 PIT라고 이제 개인 소득세예요. 네.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베트남으로 돌려버려요. 급여나 이런 것들. 주재원 신분일지라도.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PIT 때문에. 민감하죠 사실. 그게. 민감하죠. 예, 금액이- 저희가 주재원들 평균적으로 내는 PIT가 35%가 넘을 거예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받으면 3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소득세로.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분들이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냐 생각하실 것 같은데 베트남 법상 한국 사람이 조금만 벌면은 굉장히 고소득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 베트남 일반적으로 30만 원, 40만 원 받는 사람들은 세금 이렇게 떼는 게 아닌데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200만 원만 벌어버리면은 이제 베트남 사람 봤을 때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고소득자가 상위 때문에, 예. 1%의 고소득자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면 연봉 2, 3억 되는 사람들이 2, 3억.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런 느낌이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한국 떼는 떼는 수밖에 것처럼 없죠. 예,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 나온 김에 한국에 있을 때는 약간 그 톱니바퀴 조각 역할 하나씩 했었다면은 여기 오는 순간 좀 거대한 좀 일을 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럼 보직 이외에 내가 원래 나와서 하기로 했었던 그 업무 이외에 어떤 일을 또 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많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뭐 이상한 일도 하게 되는지. 저는 처음에 나올 때 네. 품질 팀장으로 나왔어요. 예. 베트남 법인의 품질 팀장으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생산 관리 업무가 늘었죠. 제 원래 개인적인 보직 이외에 네. 생산 관리 쪽으로는 따로 주재원이 안 나오셨나요? 이제 있었는데 빼죠. 왜? 얘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아, 얘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사총무 업무까지 보고 회계 업무는 안 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것까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회계 업무까지 보게 되는 지금 거예요. 다 하시는 건데. 다 하고 있어요. 품질, 생산, 회계, 회계, 인사총무 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돼요. 대부분 다 그렇게 돼요. 아.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대신 이제 장점이라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데이터를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다 확인을 하고 내가 이제 보고서 같은 거 다 작성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베트남 스태프들이 있으니까 네. 사실 내가 컴퓨터로 뭔가를 작성을 하고 고민을 하는 시간보다는 그 만드는 시간보다는 이 데이터의 신빙성 같은 거 그런 것들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관리자의 마인드가 네. 이제 예. 커가는 거고. 다 만약에 그걸 일일이 직접 다 하라 그러면 못 해요. 520 어떻게 시간 해요? 근무를 해야죠. 예.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대신 스태프들이 있고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인원들 있잖아요. 회사에 뭐 인원이 700명인데 네. 700명짜리 회사에서 그 중에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50명 이 정도 애들이 다 이제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확한 의사 결정만 하고 판단만 하고 그걸 또 이제 상부에 보고하고 저도 위에 법인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보고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결론만 빨리 내주면 되는 포지션들에 있으니까 전부 다 주재원들이. 그래서 이제 주재원으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현체로 근무를 하시게 되더라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많은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프로는 벌써 이제 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팀장님 같은 어떻게 경우에는 그 회계 업무로 나오셔서 지금 회계 업무만 하시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뭐 자재, 물류, 뭐 아까 얘기했던 생산 관리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는 하는데,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대리 과장, 특히 과장 때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너무 일찍 나오다 보니까 저희 나이 또래, 그러니까 30대 중반 후반 때까지는 최소한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되는데 여기 나옴으로써 뭔가 제너럴리스트가 돼버리니까 실제로 본사에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받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직무가 좀 약간 그쵸. 뜨게 그렇죠. 네. 내가 너무 깊숙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남들이 그러니까 본사에서 나오기 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뭐 수출입 여러 가지 되게 업무 많이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까지는 내가 현지 직원들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저도 모르거든요. 제가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내가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죠. 한국에서도 이제 뭐 파트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장님들 뭐 그런 분들은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업무 진행을 빨리빨리 시켜야 되는 입장이라면 저희도 똑같거든요. 심지어 제가 대리인데 업무 진행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현지 직원들을 데리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은 있다. 단점이라면 이게 전문성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죠. 다만 원하면 전문성을 얻을 수 있어요. 원하면. 물론 열심히 본인의 그렇죠. 하는 노력에 따라서. 근데 너무 그 바운더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써요. 실질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 하나만 파고 있으면 맞아요. 다른 업무가 쳐져요. 네. 내가 이거를 궁금해서 막 더 하고 파고 있으면 다른 업무가 다 쳐져 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도 내 책임이고 저것도 내 책임인데 같이 이렇게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일할 때. 그래서 좋게 표현하면 이제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고. 멀티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멀티플레이어가 되지만 스페셜리스트는 못 되는 거죠. 계속 보니까 그 본사랑 이렇게 약간 멀리 이제 계신 본사에서 떨어져 이제 나오신 지가 한 5년쯤 되셨잖아요. 4, 5년쯤 되셨으면은 어쨌든 그 본사랑 같이 일을 하시는 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사소한 거부터 좀 심각한 것까지 했을 때 약간 그 뭐랄까 그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좀 일을 하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현체였고 본사의 사람분들은 통화만 하고 메일만 주고받고 하지만 사실은 그쪽 분들이랑 뭐랄까 그 릴레이션십이 없다 보니까 좀 일을 하면서 요청할 게 있으면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좀 어쨌든 주재원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래도 나 본사에 아는 사람 있어 전화 한번 해볼게라고 하면 좀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 같은 계열사들끼리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숫자보다는 좀 친분 관계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좀 있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나오신 지 4, 5년쯤 되셨으면은 거기 이제 본사 내에서도 인사이동도 많이 되셨을 거고 사람도 많이 물갈이 되셨을 건데 혹시 그 본사랑 일하실 때 좀 힘들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달라요. 네. 회사마다 다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사업을 주로 맡고 있는 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거는 그 팀을 통해서 다른 업무들로 나눠져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뭔가 구매할 게 있다라고 네. 한다면 본사의 구매팀에 직접 연락할 수도 있지만 저희 그 업무 보고 그 루트가 무조건 해외 사업 그 팀을 거쳐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게 참 주재원 생활하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제 한국에 가면 내 팀장이 따로 있고 부서장이 따로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고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해외 사업에 별도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 있는 본사에 있는 임원분들이랑 얘기를 해야 돼요. 모든 일을 다 임원들이랑 상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아직도 좀 그런 게 있는데 현지 문화, 현지 법 이런 것들을 이해 못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긴 법이 그런데 여기 법이 그런데 그럼 저보고 불법을 저지르시란 얘기인가요? 이렇게 되물어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임원분들이랑 연배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어려워요. 일하면서 그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른들이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다. 그렇죠. 예. 현지에서 저희도 이제 법인을 세우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부장급 내보내지 말고 이사급을 보내야 된다. 그래야지 법인 업무가 잘 돌아간다. 그렇죠. 본사와의 소통에서도 부장급이나 임원이 아닌 사람이 나와 있으면은 임원이랑 얘기할 때 너무 밀리니까 밀리죠. 현지 업무가 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이제 배짜라고 들어 누워야죠. 아 몰라요. 아이씨, 네. 어떻게 되든 말든 들어 누워야죠. 안 되면. 그게 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주에 보다 보면 이제 좀 법인장님이 이사분이 오시는 데는 좀 그분이 좀 마음들 정권이 그렇죠. 해서 같이 임원들 예. 중에 파워 있으신 분들이 오면은 그나마 좀 일하기가 편하고. 예, 되든 안 되든 일단 네. 자기 정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렇죠. 좀 이게 고 밑에 분들 보내시면은 그러면 이제 예.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위에 나와 계신 법인장이라고 하죠. 법인장님의 그런 직함은 예, 본사 직함 이사시죠. 이사가 네. 나와 계시고 저희는 현재 부장님. 부장님이 나와 계시고 좀 어려움이 있나요? 부장님이 나와 계셔서 아니요 원래 끝발이 있으신 분이랑 상관없는데 회장 조카 부장 이런 거 아, 아니야? 저는 곧 이제 승진을 하실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사 지인이라고. 그 로얄 로더를 그렇고 네. 그러니까 아니요 로얄 쪽은 아닌데 아니요. 그냥 이게 계속
이렇게 계속 밟아오신 분이라서 세미로얄 정도 되시는 그렇게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좀 재미있는 주제로 주재원 하면은 좀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주재원이다라면 뭔가 그 해외에서 우리 프로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드리자면 그 노천 카페에서 그렇죠. 딱 낮에 이렇게 선글라스 딱 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코스모폴리탄 한 잔 주세요 이러면서 야 이게 딱 샤넬 백에 딱 이렇게 딱 생각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나와 계시면 이제 삶이잖아요. 좀 어떤지 그런 한국에서 꿈꾸던 낭만적인 해외 생활이라는 게 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떠신지 실상에 대해서 한번 들려주시죠. 일단 하노이에 예.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면 호안게임. 그렇죠. 예. 제가 지금 5년째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데 네. 호안게임을 10번을 못 가봤어요. 몇 번을 아직까지. 못 간 건가요? 아니면 몇 번을 안 안 간 간 건가요? 안 간 것도 있고 못 간 것도 있고요. 아, 예. 네. 근데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다 내가 관리하는 부서고 근데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회사집이 가장 크죠. 물론 중간에 이제 회사, 술집, 술집 이게 중간에 껴있는 게 몇 가지들이 있긴 한데 네. 사실 뭐 많이들 그러잖아요. 뭐 유혹 주재원 나가서 뭐 어디야 타임스퀘어에서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이거는 좀 안 맞죠. 근데 나는 그걸 1년 차 때는 했어. 야. 그 주재원의 라이프 그게- 그렇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주재원 생활할 때부터 하노이에 있었어요. 근데 아. 저는 주재원 3년 차까지는 저희 박린이라고 시골 예, 시골에 살았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뭐 문화생활 이런 거 아예 뭐 없어요. 동두천 이런 데보다 못한 동두천을 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얘기하면 저기 이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 그게 난 1년 차 때까지는 했었고. 아 호황 게임 나오려면 택시비만 그렇지. 하루에 10만 원이에요. 그럼에 10만 동. 아니 10만 10만 원 원. 나오죠. 박린에서 박린에서는 10만 원 박린에서. 나왔어요. 10만 원. 1만 원, 왕복 네. 5만 원. 예. 왕복. 그러니까는 그러고 살다가 이제 저는 사실 베트남에서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와이프 만나기 직전에 하노이로 나왔어요. 나 이렇게 못 살겠다. 이렇게 사느니 내가 출퇴근을 좀 더 하더라도 나와야겠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와이프가 좀 한 1년 반 살았나 하노이에? 네. 와이프보다 아는 데가 없어요. 한식당은 많이 알아요, 제가. 아니, 마음 먹은 대로 생활하시면 돼요. 제가 볼 1년, 때는. 1년 정도는 누리셨다고 하면 1년 후로는 아 누린 게 아니에요. 그 누렸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네. 누린 게 아니라 해봐야겠다. 내가 그래도 해외까지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억지로 한 것뿐이지 그걸 누렸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지금은 정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저도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바쁘고 그냥 집에서 1시간이라도 더 자야지 이 생각이 더 강할 뿐이지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나왔는데 이렇게 해야겠다. 예를 들면 주말에는 브런치 먹으면서 말 그대로 그냥 선글라스 끼고 그냥 브런치 먹으면서 다 먹고 나면 그래도 컴퓨터 하나 딱 켜놓고 나머지 일을 딱 한다던가 뭐 이렇게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솔직히 주말에는 일도 잘 안 하죠. 자고 일어나서 물 마시고 자고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지 그건 내가 어떻게 생활하겠다 의지의 문제지 이거를 해외 나오면 다 이렇게거니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좀 이 베트남에 살다 보니까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거? 우리가 만약에 뉴욕에 살았으면은 그 커피 마실 때 많잖아. 선글라스 낄 때 많고. 여기도 많아요? 카페 쏘다 먹으면 되죠. 써다 보면 그 미국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 네. 그래도 한 반 정도는 네. 비슷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네. 저희 이번에 오신 주재원 분이 그 동부 뉴욕 쪽에서 네. 생활하시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오신 주재원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거기는 눈 치우느라 바쁘대요. 특히 겨울 되면. 눈이 눈이 긴쳐야 되니까. 눈이 기본적으로 이제 허리 이상씩 오기 때문에 겨울 되면 눈 치우기 바쁘고 여름 되면은 이제 매장 앞에 그 손님분들이 노점상에서. 계속 오바이트하거나 이렇게 저지레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 동네는 우리 앞길을 내가 치워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뉴욕시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시청 공무원들이 치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방? 세금 받잖아, 걔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왜냐면은 인도 법인 분들은 가끔씩 베트남 출장 올 일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긴 뭐 천국이래.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가 베트남이라. 그렇다고 그쪽은 많이 더 얘기하더라고요. 열악하니까 맞아요. 그쪽은 뭐 여기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배부른 거고 있지만 즐기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고 그쪽은 없어서 못 즐기는 거고.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2부 방송에서 만나요. 굿모닝 비엠남 안녕.